변호사, 정부, 근로지침 동일해도 기간제는 순직이 어렵다는 말만.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준비해서 오늘 세 번째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면 쓰기도 무척 어렵다. 이를테면 단원고등학교 학교장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청한 필요 교원 수는 80명이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67명만 발령을 냈다. 이 말은즉 나머지 13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우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정규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24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이렇게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람도 150명이 넘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될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말 시발이죠.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다.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윤지영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장문의 글을 올리며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서면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이고 정규 교원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며 대체 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직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 새끼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떤 씹새가 이렇게 얘기했냐고. 기간제 교사가 민간 근로자고 정규 교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니까 순직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씹새가 누구냐고요. 그 씹새 이름을 좀 공유합시다. 어떤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구하다 죽은 선생님의 죽음을 모욕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즌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정규직 교사는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에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 변호사는 희생된 두 교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시간과 지침을 갖고 근무한 만큼 이후 처우 역시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선생님은 담임 업무와 방과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 선생님은 담임 업무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맡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 학생의 증언을 빌어 김 선생님은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에도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고 이지혜 교사에 대해 각 방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격려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생 안전 지도를 했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물이 가득 찬 복도와 객실을 다니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지난해 8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안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누구냐고. 어떤 씹새가 순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지, 순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서류를 내민 새끼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끼들은 나는 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연금을 나는 박탈해야 된다고 봐.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게 누구냐니까. 일선 말단은 시키는 대로 했을 거야. 맨 처음에 지시한 새끼. 그 서류에 사인한 제일 높은 놈이 누구냐고. 그 시벌놈의 그 연금을 삭제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디서 비정규직 교사는 순직이 아니라는 이 짐승 진짜 똥 빨아먹는 얘기라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진짜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몰라, 이것들이. 아주 닭똥을 짜먹여야 돼, 이런 새끼들은. 자, 여러분, 이 기간제 교사 문제요. 이게 이명박 지침이에요.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정규직 교사가 이제 퇴직을 하잖아. 그러면 정규직 자리가 나. 그런데 그 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명박 때문이야. 이명박이 기간제 교사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는 그 교육부의 지침으로 더 이상 정규직 교사를 발령하지 마라. 왜 그랬냐? 애들이 줄고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사의 숫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 교사로 더 이상 발령하지 말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꼬라지가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당장 교사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왜 정규직 교사를 뽑지 못하게 지랄이냐고. 또, 교사들이, 애들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왜 개소리냐. 이것도 왜 짐승 똥 빨아먹는 얘기냐면, 그 아이들 숫자는요, 사실 선생님 하나당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유럽에 있는 학교들보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담당한 학생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전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선생님을 그대로 두고 도리어 학생 숫자를 줄여가서 한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게 교육의 비용을 아낀다고. 씨발, 쓸데없는 그 미군 무기만 들 사와도 그것만 아껴도 교사들 정규직으로 10배는 뽑아. 쓰지도 못할 무기 사다가 아니, 아까 천안함 얘기했는데 막말로 그 미군 데려다가 미군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그 미군 애들이 와서 훈련할 때 그 비용 우리나라에서 절반을 대. 그런데 북한에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는데도 그걸 못 잡았어. 니네들의 말이 맞다면 그 수십조 원을 써가지고 이 동물 똥 빨아먹는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 돈을 아껴서 애들 좀 제대로 키우면 안 되냐? 이게 우리가 정권 바꾸고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할 내용이에요. 이 새로운 정부가 소위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거 못할 수 있어.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요구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김대중 때는 IMF 때문에 뭔 말 못했고, 노무현 때는 진보 세력이 노무현 정부에 등 돌리고 노무현이랑 말이 안 돼. 노무현 나쁜 새끼 이러면서 등 돌렸어.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게 그렇게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게 물고 늘어져서 너 우리가 뽑은 이유가 뭔 줄 아냐? 너 경제민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민주적인 전인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 정부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가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2번 민주세력이 잡으니까 이 국민들이, 민주세력들이 민주화는 다 됐다, 이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다 말아먹은 거야. 자, 순직 인정을 못할 거면 수학여행에 데려가질 말든가. 수학여행에 데려가고 똑같이 부려먹었으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든가. 이 문제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도가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우리 다시 기도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세월호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거 못 찾으면 해수부 전원 뒤질 줄 알으라 그래. 모든 공무원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9명 전원 찾아내야 돼. 9명 전원 미수습자를 전부 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해야 돼요. 근데 그 진상규명 전에 두 번째 기도로 이 두 분의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 처리해달라. 요 운동.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달라. 그리고 두 분의 이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 처리해달라. 이거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가습기 첨가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 그러니까 아주 지금 지랄 연병을 하고 돼지뼈를 갖고 사람뼈라고 지랄을 치질 않나? 아주 이 새끼들이 간땡이가 부었어. 이 닭똥을 짜먹일 놈의 새끼들. 자, 이렇게 막 너무 과격하면 안 돼. 예. 너무 과격하면 안 돼. 자, 일단 내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망치 부인이랑 같이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또 있어요? 예. 망치 부인에게, 오늘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야기들 또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암역 이야기. 이게 내가 보니까 동암역하고 이 동춘동 사건하고를 일부러 이걸 문제로 만들었어. 검색어를 만든 거야. 검색어 조작을 했어. 이게 딱 그 동암동 치면 MBN 기사 나와. MBN 기사 나오고, 이 동암동 얘기는 뭐냐면 어젯밤 9시야. 어젯밤 9시에, 술 취한 64살의 아저씨가 자동차를 몰고 지하차도로 뛰어들었어. 그래서 3명이 다친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 영상을 누가 찍은 거야. 찍어서 이걸 MBN에다가 이제 보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걸 MB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11시부터 뜨더라. 왜일까? 박근혜가 지금 10시 반에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갔어. 근데 11시에 MBN 기사가 어젯밤 9시 사건이 오늘 낮 11시에 기사화되고 그게 막 검색어로 올라가는 거야. 별 내용도 없어. 이거 민간인 조력자들이 지랄하는 거죠. 이 동춘동 사건은 뭐냐 하면 이건 조금 이상한 사건이야. 동춘동 사건은 그 8살짜리 초등학생을 이 친구들 말로는 어떤 아줌마가 전화기를 쓰게 해주겠다고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시체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애가 누구냐면 17살짜리 여자애인데 얘가 정신분열증인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물탱크까지 이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옥상까지 가서 그 옥상에서도 그 물탱크가 있는 건물까지 또 얇은 이 철계단을 올라가. 그 다음엔 사다리를 타야 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생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데 이게 이 초등학생 아이의 몸무게가 20몇 킬로가 되는데요. 이게 시신인 경우엔 더 무거워요. 20kg짜리 애를 업는 건 무겁지 않아. 왜냐면 이 애가 업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술 취한 사람이나 시신을 업어본 사람은 알아. 못 업어요. 너무나 무게가 나가서 그거를 24kg짜리 시신을 지고 이 애가 사다리를 올라가가지고 거기 물탱크에다 놨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사건은 돼.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공범이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뭔가 지금 좀 희미한데 피의자의 얼굴만 가린 채로 실루엣이 나왔어. 10대 아이의 피의자의. 내가 볼 때는 지금 동춘동 사건이랑 동암동 사건은 동암역 사건하고 동춘동 사건은 내가 볼 때 이 국정원과 민간인 조력자들이 박근혜 뉴스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검색어용 뉴스를 올린 것 같다. MBN이 동뜨고 그 얘기를 이제 이 민간인 조력자들이 띄우는데 내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댓글이야. 그 댓글이 인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동암역하고 동춘동이 다 인천인데 인천 무섭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게 신문 기사야. 근데 MBN 뉴스는 동암동 동춘동 뒤에 바로 이어서 대구 사건이 나와. 대구에서 무슨 뭔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대구에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역 뉴스를 모아서 보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인천을 막 비하하는 거야. 인천에 뭔 일 있나? 왜 인천을 댓글로 언급하느냐 이거야. 근데 이제까지 보면 말이에요. 그 뉴스를 할 때 어느 지역을 갖다가 포커스로 맞추는 뉴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호남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지역 명칭이 먼저 나와. 지역 명칭이 먼저 나오고, 근데 이 경상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절대 도가 먼저 나오지 않아. 전라도에 뭐 전주든 뭐 신안이든 이게 호남 지역에서 나오면 무조건 그 지역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 호남이 아니고는 지역이 제일 먼저 뜨는 게 인천이야. 호남 다음으로 인천이 꼭 그렇게 지역 이름을 먼저 내세워요. 근데 이번 뉴스는 그냥 동암역이야. 동암역 동춘동. 그런데 이걸 댓글로 인천 비하로 몰고 가는 민간인 조력자들이 있어. 이유가 뭘까? 이게 인천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산대. 인천, 부천 이쪽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아. 여기가 옛날에 되게 가난한 동네였고, 그래서 그 호남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인천, 부천이야. 그 지역을 꼭 그렇게 비하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놈들이 이 뉴스에 붙었다는 거지. 좌우지간, 이 동암동이나 동춘동 뉴스는 그냥 사건인데 그걸 인천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인천을 비하하는 댓글 부대가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슈화하고 검색어로 올려가지고 박근혜 뉴스를 가리는 용도로 미친 것 같아. 그걸로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춘동 사건은 이거는 분명히 공범이 있어. 왜? 아이들이요. 17세 아이를 아줌마라고 안 해. 애들 눈이 정확해가지고 아줌마랑 10대하고는 정확히 구분해요. 애들이 10대를 뭐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절대 안 해. 그러면 아줌마가 데려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명히 2명 이상의 공범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동춘동 사건은 이 경찰이 지금 초동 수사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이 동암동 사건은 음주운전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지하도 중에 이 동암동 지하도에 문제점이 있어. 동암역. 무슨 문제냐면 지하철 입구가 너무 높아. 너무 넓어. 서울은요, 지하철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좁고 먼저 이렇게 높은 턱이 있어.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가는 좁은 통로야. 그런데 그 동암역의 그 넓이를 보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만큼 넓어요. 5m 이상이란 얘기야. 그 왜 그러냐? 인천의 동암역이 인구가 많이 지나다니는 데야. 인천 부천에요. 그 전철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입구가 넓은 거야. 그런데다가 요 동암역에 보니까 계단이 낮더라고. 지하철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낮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들어본 것 같아. 그 둔덕이 원래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좁은 통로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통로가 넓으면 실제 자동차들이 지하철역 입구로 많이 내려간다. 거기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동암역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둠 속에서 보면 그게 지하도인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차로 지하도로 내려간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암역이 그런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일어나는 지역. 근데 요 동암역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뭐 이 음주운전자가 트럭을 한번 들이받았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도로 뛰어 올라가지고
동암역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이거 음주운전 사고는 맞는데 요게 혹시 급발진 사고는 아닌지.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긴 했어. 근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차가 가령 우리가 이제 나도 운전을 해보지만 차가 움직이려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서 있던 차가 이제 지하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영상을 잘 보면 이 차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여기서부터 옆으로 움직여. 자, 이 단면도로 보면 차가 이제 여기 도로인데 이렇게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휙 들어가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가로로. 이거 차량 이상은 아닌지. 물론 그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이긴 맞는데 차량의 움직임이 좀 독특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정상적인 음주운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그 계단을 내려갔는지.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있어. 옆으로 이렇게 있어.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근데 중요한 건 동암역 사건이 보배드림에서 떴다는 거야. 보배드림에서 동암역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있다. 보배드림과 MBN이. 보배드림이 어디야?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상주하던 곳이야. 뭔가 작업의 냄새가 나. 그러면서 왜 인천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동암역 사건이나 동춘동 사건을 지나치게 검색어로 올리는데 이게 단순히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를 가리기 위한 건지 뭐 영장실질심사를 지네가 그런다고 가릴 수가 있겠냐고. 왜 이걸 검색어로 띄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될 뉴스로 보인다. 뭔가 하여튼 그 제목 뭐라 그러나 검색어 낚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오늘 그 연예인 기사가 많이 나와. 이게 연예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기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뭐에 제일 관심 있어요? 우리 국민들 실제로 뭐에 제일 관심 있어? 박근혜 영장실질심사에 제일 관심 있잖아. 길거리의 뉴스도 다 박근혜 얘기만 보고 있어. 그런데 어제부터 검색어에 맨 연예인 얘기야. 웃기잖아요. 그리고 김경준은 검색어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박근혜 구속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다 몰려 있는데 그 박근혜 구속을 가리기 위해서 연예인 얘기를 띄운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야. 뭐지? 얘네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문 닫기 전, 끝내기 전에 우리 참세상님이 같이 보고 싶은 뉴스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예,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예, 예.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그러니까 대체적인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예, 예.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예. 예.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까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네.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예.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정규제 벌어진 TV 인터뷰를 여러 봐도 문제들 그렇고 역시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 이렇게 또 부인했죠. 예, 예. 정규제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오늘 아마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유지될 지금 거다.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네. 이렇게 부인하면은 이게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네.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가? 일관되게 부인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은장님 그거 좀 봐주겠어요? 이제 와서 한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거짓말했던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아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예.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세를 지금 바꾸기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 이제 예. 박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지자마저 떨어져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고 설사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겁니다. 아, 한 중진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예.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도 구속을 네. 피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법 절차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폈습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예. 버티는 걸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뭐 출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다 피했잖아요.
검찰 조사 사상 검찰 안 조사 나갔죠. 피했죠. 특검도 안 조사, 나갔죠. 예, 안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영장 심사 등 사법 절차에는 응하되 예. 범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작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착착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조사받으라는 대로 다 네. 갔지만 일관되게 난 아니요. 이렇게.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물증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은 구속 사유로 작용하니까 예.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은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말이에요. 예. 뭐 원조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도 예.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로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역시 구속을 피하기 네. 위해서라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물증이나 진술이 나올 경우 자신은 몰랐다고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 국회 대리인단 단장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책임 전가행위다. 뭐가 드러나면 자신이 안 했다. 예.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고 구속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예.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취해온 행동은 일관되게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이분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뭐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예. 1차 검찰 수사를 기피한 것도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다들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네.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법률도 모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는 걸까요? 그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예. 박 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의식, 뭐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죠.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혜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잠깐 요 부분의 분석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특검의 조사관 이정원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네. 특검 팀 중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분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혐의가 뭡니까?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법의식, 법에 대한 인식, 의식,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혜훈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검정 경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건 MB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혜훈 의원은 그러면서 다들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중견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처음에는 의도된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자기 최면에? 나 진짜로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용재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예.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본인이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자신은 그걸 사실로 믿게 되는. 믿고 싶은 거겠죠.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교 집단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남희 박사는 망상을 공유할 경우에 그걸 진실로 믿는다. 일종의 사교 집단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박정희 종교의 교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전효옥 전 의원이. 전효옥 전 의원 예. 측근이었던. 예.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오늘 그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하셨는데 다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구속만은 되기 싫어서.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는데 예. 그 1%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에 저는 그 1%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게 그 6살 정도 된 애들 있잖아요. 6, 7살 된 애들. 지금은 좀 더 내려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보면 자아가 막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그걸 어른들이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래. 애 키워본 사람은 알아. 이 얘네들이 막 자아가 형성되면서 뭔가 지네들이 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그걸 못하게 하면 오죽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도 소용없고 아니야 아니야 이걸 막 그냥 뭉개는 거야. 그죠? 요즘은 애들이 좀 빨라져. 아까 3살 때 그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한 6, 7살짜리가 많이 그랬거든.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박근혜 때는 우리 때보다 훨씬 옛날이잖아. 이게 박근혜가 초등학생 때 청와대를 들어가요. 초등학생 때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경수도 약간 이상한 여자였다며. 아버지는 살인마 박정희에 엄마는 이상한 유경수야. 그 밑에서 초등학생까지 살면서 얼마나 비정상이었으면 박지만이나 그 여동생 박근영이나 다 그 모양이겠어. 그러니까 박근혜도 인성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전부 다 오냐오냐 해준 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오냐오냐. 그러면서 이 애가 인격적으로 성장이 안 된 것 같아.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면서 그 유아기 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옛날부터 그 무슨 정치과 박사가 이해신인가?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그 무슨 이제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 저 행동이 이렇게 10분 동안 그러니까 그 심리학 박사 누구였어? 그 황상민 교수도 그러고 예. 이 박근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쪄서 그냥 근데 그 먹는 말이 거예요? 맞아. 얘가 지금 박근혜가 지금 하는 짓은 그 무슨 뭐 전투 의지가 어쩌고 뭐 다 개소리고 다 닭똥 소리고 박근혜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약간 좀 미친 거야. 인간관계를 헛살았지. 약간 좀 정신 이렇게 이상이고 그게 어린 시절에 성장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장기가 봐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엄마와 이상한 아빠 사이에서 있었어.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이 유경수가 박정희의 아내는 맞는데 첫 번째 초혼이 아니잖아. 다른 부인이 있었어, 박정희한테.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그 유경수를 차지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유경수네 집안 배경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박근혜가 잘하다가 청와대를 들어가서 완전히 막 빨아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가 자라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이 안 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24살이 됐는데 그때 유경수가 총 맞아 죽었잖아. 근데 이 유경수가 총 맞아 죽는 상황도 웃겼다고. 그게 문세광이가 뭐 박정희를 죽이려다가 잘못 쏴가지고 유경수를 죽였다는데 각도가 안 맞다는 거야. 박정희는 여기 있고 유경수는 여기인데 왜 여기 있는 유경수가 죽었으며 유경수가 총을 맞은 각도도 이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쏜 것 같다. 문세광 위치가 아니라 유경수의 옆에서 쏜 것 같다라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유경수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얘더러 머리 올리고 한복 입고 엄마 흉내를 내라는 거 아니야. 박정희가 24살짜리 그 여자애더러 머리 올리고 한복 입고 엄마 흉내를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장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5년 동안 완전히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여자들 끼고 밤마다 온갖 그 환락의 파티를 벌인 아버지가 낮에는 사진 찍으면서 막 농부인 척 노동자인 척 개지랄을 떨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박근혜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다 아버지가 총 맞아 뒤져?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맨날 아버지한테 가카가카로 왔다 갔다 했던 전두환이가 홀당 다 뺏고 내쫓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삼성동 집에 70년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며.
그러다 98년도에 정계 진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79년부터 98년까지 22년 동안을 그러니까 79년부터 98년까지면 19년 동안을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러니까 박근혜의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마약에 빠진 거 아니야. 여동생은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의 삶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계산을 하면 안 돼.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미쳤으니까 봐달라고 그러려나? 좌우지간 하여튼 박근혜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게 그 여자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렇게 그 박근혜를 영웅으로 만드는 놈의 새끼들의 손모가지를 끊어버려야 돼. 이 새바닥을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학대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박근혜를 막 미워한다 그러는데 나는 박근혜가 미운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감정적으로 박근혜가 밉진 않아. 나는 박근혜가 솔직히 불쌍해요. 저게 그 미친 권력자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저대로 미쳤구나. 저렇게 미친 걸 뻔히 알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다 빨아먹은 거구나. 그런데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이를 처먹고 있으니 참으로 안 됐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밉지 않아.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저 모자란 것을 안 모자란 척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형광등 100개 아우라라고 뻥을 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놈들,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 이게 박근혜 하나 감옥 갈 문제가 난 아니라고 봐요. 김무성이니 뭐 남경필이니 이해운이니 얘네들이 사실 박근혜가 그 미친 거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만든 애들 아니야. 나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던 그 당 걔네들 전체가 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모두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들 전부 다 감옥 가야지. 비서실장 했으면 몰랐겠냐고, 그게 미친 걸. 지금 박근혜 하나 잡아놓고 마치 무슨 정의를 바로 세운 척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박근혜 비서실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잖아. 근데 2007년에 너는 다 알았잖아, 박근혜가 미친 여자인 거. 최순실이가 옆에 있고 박근혜가 미쳤다는 거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만들었지. 그럼 너네가 책임져야지. 어디서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지랄들이야. 이거 김기춘, 최순실한테 다 몰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나는 새누리당 정치인들 전부에게 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 박근혜 선거운동했던 것들 다 알면서 밀어준 거라니까? 자, 뭐 오늘 아침에 이용주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박근혜가 올림머리를 못하는 순간 현실을 깨달을 것이다. 박근혜가 올림머리 풀었던 적이 있어요. 예. 박근혜가 내 기억에 그게 2011년이었나?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꿨어. 2010년이었나 11년이었나. 그래갖고 올림머리를 안 하고 이렇게 내리는 머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지지자들이 막 이상하다라고 도로 올린 거야. 박근혜의 올림머리는 유경수의 이미지를 만든 그 사람들, 유경수를 막 그 현모양처의 상직인 척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든 게 그 올림머리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내가 볼 때 실체가 없어.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이야. 심장도 없고 머리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느끼거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진짜 마리오네트.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냥 인형일 뿐이었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형인 주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게 박근혜만 잡아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던 인간들을 나는 전부 잡아넣어야 된다고 봐. 다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뭐 김정은 이야기를 막 해요. 뭐 김정은이가 뭐 누가 그랬대더라. 우리 동생 미용실에 와가지고 김정은이랑 손을 잡느니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고. 야, 박근혜가 김정은 아버지 절친이잖아. 김정은이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계속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박근혜를 구해줬잖아. 내가 볼 때 김정일은 박근혜 좋아한다니까? 박근혜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어디선가 짜자자잔 김정은이 나타나서 미사일을 쏴댔어. 김정은 아버지 절친이야. 김정은 아버지가 각별한 대우를 했다고.